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최장입니다. 7월 2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아침 6시부터 또 달려보네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전 회장은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360일 풀 가동,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큰 일이 없는 이상은 계속 꾸준하게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더 소중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사명감도 갖고 제 나름대로의 약속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꼭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멘탈 하는데 여러분 멘탈 관리 잘 해야겠죠. 그러면 강철 멘탈, 유리 멘탈은 이 주말을 보내는 방식이 달라. 강철 멘탈과 유리 멘탈, 주말을 보내는 방식이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그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겠는데, 이 평일 내내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 주말을 맞이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뒹굴거립니다. 뒹굴거리면서 시간을 이제 보내곤 해요. 보내곤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주말을 보내고 나면은 이상하게 기운이 나지 않아. 기운은 나지 않고 뭔가 몸이 축 처져요. 축 처지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더라.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단순히 월요병인가 생각하기 쉬운데, 하여튼 사실은 그 주말에 그 휴일을 하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완전히 잘못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잘 겁니다. 월요병, 이게 장난 아니죠. 주말에 이제 휴식을 어떻게 취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 노동이 아닌 그 정신 노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신 노동.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신 노동. 그런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는 행위는 그 몸을 쉬는 행동이긴 한데 이 머리를 쉬는 행동은 아니야. 그렇죠? 머리를 쉬는 행동은 아니다.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내내 그 뇌가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히려 그 뇌의 피로가 풀리기는커녕 이 가중되기만 하더라. 가중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피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바람을 쐬면서 이렇게 머리를 식히고 몸을 움직이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얘기했잖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든지 산책을 하라고. 자꾸 걸어 다녀야 돼. 그게 오히려 여러분을 더 활력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몸의 피로하고 정신의 피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몸이 피로하다면 누워서 쉬는 게 좋은데 이게 정신이 필요하다. 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가서 움직이는 편이 좋더라. 그래서 지금 당장 방송 끝나면은 나가서 정신이 필요하니까 움직이십시오. 날 덥죠? 무더우니까 가서 땀 좀 흘리고 샤워 한 판 하고 하다 보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하도록 할까요? 삼성전자 이야기는 무궁무진해서 제가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귀가 따가우면 됩니다. 따가우면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그 29일이죠. 장중에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8만전자 복귀라는 투자들의 염원이 현실화될 그 가능성이 커졌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날 삼성의 그 신고가 배경에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마이크론은 최근에 기준 봤을 때 2위 메모리 업체인데 기업인데 애초에 부동의 1위와 2위는 한동안 삼성과 하이닉스의 몫이었는데 대만의 그 트렌드포스 그 시장 조사 업체인데 여기에서 그 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이 27.6에서 23.9%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8.2%를 기록한 마이크론에 뒤진 거예요. 뒤져가지고 결국은 3위로 내려앉았다. 야, 하이닉스가 이제 발렸네 완전. 하여튼 시장 점유율 탑3 기업인 만큼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업계 전체의 업황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마이크론은 탑3 중에서도 가장 먼저 매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요. 결산월 차이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보다 1개월 먼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가늠자로 보고도 있습니다. 28일 날 미국 마이크론은 회계연도 2023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매출이 37억 5천만 달러, 영업손실 14억 7천만 달러 이렇게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를 했는데 전분기 대비 2% 증가한 결과예요. 적자 폭도 전분기 대비 30%가량 축소가 됐고 이는 증권가 컨센을 웃도는 실적이기도 합니다. 당초의 증권가는 마이크론의 그 매출을 36억 5천만 달러, 영업손실은 16억 한 5천만 달러로 이제 전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이크론이 비교적 그 견조한 실적을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부 산업에서의 그 메모리 수요 개선하고 고부가 제품 이 비중 확대 덕분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마이크론은 전통적인 서버 수요는 부진했는데 그 AI용 서버의 그 메모리 수요가 업계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디램 가운데 DDR5 출하량 비중도 전분기 대비 2배로 증가를 했다. 그렇게 설명도 해요. 그 마이크론은 다음 분기 실적도 전분기 대비 개선될 거로 봅니다. 마이크론이 제시한 전망치는 매출이 39억 달러, 영업손실 12억 2천만 달러 수준인데 올해 전체 디램과 낸드 수요 증가율은 업계 예상보다 더디지만은 이 고객사 재고 감소하고 주요 업체의 감산 조치가 이를 상쇄할 거라는 게 주요 근거죠. 장 초반에 삼성은 주당 73,400원까지 오르면서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전날까지 삼성을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어요. 삼성은 외인 순매수 종목 1등입니다. 다만 차익 실현에 나선 그 개미하고 개인들하고 기관의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이날 최종 소폭 하락을 마감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추세적으로는 지난 3월 5만원대까지 빠졌던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고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의 목표 그 주가 평균 목표 주가는 28일 기준 보니까 85,409원이네요. 85,409원 상향됐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KB하고 하이투자증권 95,000원을 전망을 한 거죠. 이렇게 마이크론의 중국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삼성과 하이닉스에게는 긍정적인 요소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업계들의 시각입니다. 그 마이크론은 나름 선방한 실적 발표 직후에 장에서 한 3%가량 주가가 올랐는데 이 정규장에서는 오히려 다시 4% 정도 하락을 합니다. 중국의 리스크가 급부상했기 때문인데 중국 당국이 마이크론 일부 메모리 제품을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수익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CEO도 이를 인정을 했고 중국의 조치가 우리의 회복을 늦추는 중대한 역풍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죠. 중국의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바이든은 중국이 미국 반도체를 배제할 시에는 한국이 그 자리를 메우지 말라고 요청을 했는데 미친놈 아니야. 왜 메우지 매? 우리가 하면 하는 거지. 왜 간섭을 하는지 모르겠어. 난 바이든 진짜. 보면 볼수록 영감쟁이 진짜 막 짜증이 나요. 제가 막 막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왜 너민들에 뭐 이러니 저러냐 뭐 이렇게 간섭할 필요가 없잖아. 왜 지시를 하고 그래. 지들이 못 팔면 못 파는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같은 그 미국의 바람이 뭐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인데 이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반도체 유통 구조는 제조사가 이 최종 판매자를 결정하기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이러면서 마이크론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삼성과 하이닉스밖에 없는 만큼 그 반사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사적인 영향.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삼성의 이야기들 다양한 게 많이 있는데 그 요즘 노조 문화 때문에 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전자학계 대표 기업인 삼성하고 LG전자의 MZ세대에
MZ세대가 1980년에서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난 게 아니라 초반에 태어난 세대인데, 이 MZ세대 중심의 이른바 MZ 그 노조가 주류를 이룰지 주목이 돼요. MZ세대 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는 무조건 투쟁을 통한 처우 개선보다는 사측의 합리적인 그런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유리한 제안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MZ 노조라고 말하지만은 4050 세대 가입률도 높은 편이고, 나이와 상관없이 기존의 노조 방식에 공감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대거 흡수해서 새로운 노선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정치 투쟁 배제, 노조 투명성 강화, 공정한 성과급제 정립 등을 주 목표로 합니다. 특히 기존 노조가 현장직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사무직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을 배경으로 이제 사무직 중심으로 가입률이 높다고 하네요. 이들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다 보니 즉각적으로 노동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중시를 여기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MG 노조인 DX 노동조합이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벌써 가입자 수가 6천여 명으로 늘면서 1만 명 규모인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산하에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조합을 확보를 했어요. 이 DX 노동조합은 모바일과 가전,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소속의 직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 회사와 함께 성장하면서 직원 복지에 집중하는 노조를 표방합니다. 하지만 노조부나 인식 개선까지 강조하면서 기존 노조와 갈등이 발생해요. DX 노조는 기존 노조의 파업과 자사 제품의 국제 불매운동 예고 등 이런 무리한 투쟁 방식에 반발하자 전삼노는 DX 노조를 사측과 임금 협상의 권한을 갖는 공동 교섭단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삼성전자 외의 디스플레이도 MG 노조인 열린노동조합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소속 노조를 제치고 교섭권을 이제 확보를 했어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은 지난 2월에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MG 세대 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 이 가입까지 이미 마쳤는데, 그 삼성전자 DX 노조도 이제 새로고침 협의회 가입을 위해서 이달 말 조합원 투표에 돌입을 해가지고 가입 여부를 결정을 하죠. LG전자에도 사람 중심의 사무직 노조가 있어요. 이 노조가 새로고침 협의회 그 주축으로 오랜 시간 활동을 했는데, 정부도 기존 노조보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MG 노조에게 소통을 제안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하자 정부와 여당은 MG 세대 노조의 대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MG 노조가 세력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기업에서 이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 기업 관계도 그러는데 기존 노조가 민심을 못 읽는다, 그런 지적도 있어요. 직원들이 파업과 정치 투쟁보다는 이 실질적인 노동 여건 개선을 주장하는 새 노조에 많이 공감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내가 보기엔 참 답답하죠. 기존의 노조들이 좀 기성 노조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아.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개선도 하고 뭔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또 재미있는 또 이야기들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폰의 앞면과 뒷면 모두 화면이 달린 일명 양면폰, 이 양면폰 개발을 추진하는데, 몇 년 전 새 폼팩터인 폴더블 폰을 가장 먼저 출시를 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외연을 확장한 삼성이 이번에도 혁신을 주도할지 이제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이달 초에 복수의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전자장치하고 그 제어 방법이라는 특허를 출원했어요. 전면과 후면에 모두 화면이 탑재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인데, 후면 하단에는 삼성전자 로고와 함께 손으로 스마트폰을 쥘 수 있는 그런 여백을 남겨둔 것이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3월 미국에서 먼저 양면폰 특허를 출원했고요. 이번에 국내에서 공개된 그 특허가 보다 양산 제품에 가깝다는 평가가 있는데,
앞서 미국에서 공개된 양면폰의 도면을 살펴보니까 스마트폰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화면으로 휴감은 랩 어라운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이러한 양면폰에는 카메라와 전원 버튼이 기기 상단에 별도로 부착되고 보통 물리적인 형태로 측면에 이제 부착하는 볼륨 조절 버튼은 가상키 형식으로 대체하죠. 사용자가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그에 따라서 이제 설정을 통해 가지고 가상키를 아주 자유롭게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컨텐츠를 양면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삼성이 이제 이번에 국내에서 출원한 양면폰 특허는 보다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 같아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잡을 경우 후면에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후면 하단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면폰은 아직 시제품 그런 수준으로 양산 가능성은 미지수인데 몇 년 전 샤오미, 오포 등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은 그런 유사한 특허를 출원해서 양면폰 출시를 저울질했는데 결국은 현실화하지 못했어요. 생산 비용이 높고 수율이 낮은 데다가 출고가가 최소 300만 원 이상으로 책정이 돼서 실제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삼성은 앞뒤에 화면을 장착하거나 경사진 측면을 화면으로 활용하는 등 사용자들한테 넓은 스마트폰 화면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양면폰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물리적인 형태의 구애 없이 큰 화면을 제공할 수 있는데 내구성과 비용 측면에서 아직 상용화되기는 어렵다는 게 문제가 있고 향후 그 해결 과제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직면했던 문제를 삼성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해외 IT 전문 매체 레츠고 디지털에서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됨에 따라서 개발 생산 비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양면폰 출시 여부가 전적으로 삼성전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깨지면 액정 수립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날이 무덥습니다.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